레비나스의 일을 열면은 몇 가지 이렇게 등반 길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현상학자니까 기본적으로 후설 하이데거로부터 이어지는 현상학 전통에서 접근하는 레비나스가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이 유대교 랍비니까 기본적으로 유대교 랍비거든요. 유대교 랍비고 토라와 탈무드에 능한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는 유대교적인 감수성, 유대교적인 상상력 이런 것들이 또 글 속에 배어 있고, 또 하나는 레비나스가 태어난 곳이 우크라이나가 아니죠. 어디죠 거기가? 레비나스가 태어난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슬로베니안. 잠시만요. 리투아니아. 레비나스가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났는데,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나고 1차 세계대전이 나서 우크라이나로 이사가고 다시 리투아니아로 가고, 근데 그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가 다 당시엔 러시아 땅이었어요. 제정 러시아, 짜르 정권에서. 레닌이 이제 볼셰비크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그때 레비나스 나이가 11살? 이때니까, 어쨌든 이 레비나스는 러시아에서 사는 거예요. 모노톤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수도 있고, 유대교보다는. 그러니까 러시아 문학작품들,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푸시킨이나 이런 러시아적인 감수성도 또 레비나스 안에 있어요. 이 사람은 정통적인 후설 하이데거 서구 인식론을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전통적인 서구 인식론,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이것에 반하는 유대교적인 감수성, 상상력, 종교적인 이월, 점프하는 것들이 있고, 또 마음속 깊은 곳에는 러시아적인 감수성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들이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공부하면서도 레비나스를 내가 제대로 읽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라는 점에서 늘 학위를 받고 나서도 늘 레비나스 전공자니까 레비나스에 대해서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레비나스에 대해서 말한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큰 무거움이었고 숙제였죠. 그래서 막 피하고 도망치고 이런 면도 없진 않아요. 오히려 저는 레비나스보다 한국 와서는 지적에 대한 발표도 많이 하고 지적에 대한 글도 많이 쓰고 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늘 부채감이 있었죠. 레비나스 전공자로서 레비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라는. 그래서 마침 요번에 전체성과 무한히 번역이 돼서 다시 레비나스를 처음 만나는 기분으로 다시 이렇게 더듬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습니다. 근데 참 이 책이 책에 대한 설명을 좀 하자면, 책의 구성에 대한 설명을 좀 하자면, 전체적으로는 서문 1부, 2부, 3부, 4부, 결론이에요. 서문을 빼면은 1부, 2부, 3부, 4부 결론인데, 결론은 앞에 거를 다 이제 요약한 거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책은 5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엄격히 말하면 4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4개의 장으로. 4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 시작, 이거 끝 해가지고 쓴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레비나스 평정 읽다 보면은 전체성과 무한을 타이핑했던 비서가 있어요. 레비나스의 평생 이제 비서 역할을 했던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레비나스가 준 원고를 타이핑을 하죠. 계속 덧붙여졌다는 거야. 덧붙여지고 지워지고 다시 파이트로 지고 또 덧붙여 쓰이고, 그리고 이것이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여기 땅에서 1장 쓰고 2장 쓰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다시 엉성하게 쓰고 또 덧붙여지고 다시 또 쓰고 이런 식의 성격인 거고, 또 1부, 2부, 3부, 4부 간에 아주 면밀하게 유기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장, 1부, 2부, 3부, 4부가 독립된 챕터로 해도 과언이 아닌데, 또 매력적인 건 뭐냐 하면 1부, 2부, 3부, 4부를 읽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강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의 약한 부분을 막아주기도 하고 이런 또 역할이 있어. 그러니까 1부에서 읽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3, 4부에 와서 설명이 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1부겠죠. 1부가 동일자와 타자인데, 동일자와 타자라는 그 챕터가 정체성과 무한의 기본적인 골격이긴 하지만 3부, 4부는 타자의 얼굴과 외제성, 얼굴 너머, 그러니까 얼굴의 현상학을 통해서 전체성과 무한에 갖고 있는 동일자와 타자 사이의 그 역학에 대해서 그 얼굴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있어 설명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3부, 4부는 1부에 대한 예를 들면 뭐 각주 내지는 예시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슬라보의 지적이 그 이데올로기 순간 대상을 쓰고 나서 이것에 대한 예화, 이것에 대한 뭐 연습용 책으로 삐딱하게 보기인가? 그 삐딱하게 보기는 우리나라에서 지적책 중에 제일 먼저 번역이 된 책인데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야. 히치콕 무슨 영화 속에 문학 소개를 하면서 이데올로기 순간 대상을 설명해 주는 거야. 예를 들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전체성과 무한 안에 일부 동일자 타자를 3부 얼굴과 외제성, 4부 얼굴 너머에서 동일자와 타자 일부의 일부가 이제 거대한 이제 빅픽처였다면 3부, 4부에서 그걸 이제 메워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 유기적으로 되어 있고, 또 2부 같은 경우는 내면성과 경계라는 챕터는 좀 더 느낌이 달라요. 그 전체성과 무한의 부제가 외제성에 대한 에세이예요. 외제성. 그러니까 이 2부는 내면성과 경제는 이 외제성, 익스티리어러티, 외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향유, 거주, 노동, 뭐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의미, 뭐 이런 것들을 향유, 거주, 소외 여기서는 막스적인 냄새가 나고, 거주, 향유 여기서는 하이데거의 그 뭐 존재자, 뭐 이런 느낌이 나고, 그러니까 요 2부 내면성과 경계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동일자와 타자를 이제 접근하는 이야기.